다른 건 다 잊으시더라도 요 예산을 잊지 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산 작성하실 때 우리 경리들의 세 가지 산이 있어요. 세 가지 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산, 결산, 연말정산. 우리는 지금 어디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왔죠, 여기. 이제 여기 왔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예산, 결산, 연말정산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3월 15일 날 입사한 경리가 있고 10월 1일 날 입사한 경리가 있어요. 어느 경리가 일을 더 빡세게 할까요? 10월 1일. 아주 재수없는 요일이죠. 그죠?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예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끝났더니 2월에 뭐 해야 돼? 결산 준비해야 되죠, 1월부터. 그리고 3월까지 뭐 해야 돼요? 연말정산 해야 되잖아요. 얘랑 3월 15일 날 입사한 애랑 누가 더 실력이 좋겠어요? 10월에 입사한 사람이 훨씬 실력이 좋겠죠? 경리에 300, 에베레스트 300을 넘었으니까, 그죠? 그럼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10월에 입사했는데요. 예산은 전임자가 짭니까? 후임자가 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짜요, 여러분? 후임자가 짜죠. 간년이 그걸 왜 신경을 쓰냐고. 나는 나가는데. 근데 11월이면 약간 애매해. 그쵸? 11월 한 10일쯤에 바뀌어. 근데 그때 안 짜고 가는 사람은 양심에 털난 사람. 그죠? 그때쯤엔. 근데 10월에, 한 10월 10일에 바뀌어. 그러면 당연히 후임자가 짜야죠. 그죠? 자,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거, 우리 경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선생님, 예산은 누가 짜나요? 이걸 제일 많이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경리분이 저한테. 하기 싫어서? 아니야. 소장이 그랬다는 거죠. 야, 전임 경리는 이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짰다. 이런 거죠. 그럼 화나요, 안 나요? 화딱지 나잖아요. 그죠? 자, 예산은 누가 짜는 거죠? 관리 주체가 짜는 겁니다. 관리 주체. 그러면 관리 주체는 위탁사인 경우에는 누굴까요? 위탁사 사장님. 우리 사장님 오시면 날 멱살을 잡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 관리 주체가 짜는 거기 때문에 위탁 관리일 경우에는 위탁사가. 그럼 자치 관리는 누가 짤까요? 입대위? 입대위가 짤 수 있을까요? 소장님, 관리 주체일 때, 아니, 자치 관리일 때는 요즘 제가 늙었나 봐요.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자치 관리할 때는 누가 관리 주체예요? 맞아요. 똑똑하시네요, 우리 소장님. 관리 주체가 소장님이세요, 자치 관리일 때는. 자, 그런데 우리 위탁사가 와서 우리의 예산을 짜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짜주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파견된 관리소장님이 관리 주체를 대응하고 본인이 대신하고 있죠. 근데 우리 관리소장님이 타이프 칠 때 어떻게 치죠? 요렇게 치시잖아요. 요렇게. 그죠? 독수리 타법으로 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엑셀 잘 하시나요? 잘하세요? 훌륭한 관리소장님이시네요. 대부분 관리소장님이 엑셀 잘 못하시죠? XPRP도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거 잘하는 건 누가 한다? 경리가 잘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들이 큰 틀을 짜주시고, 그리고 사업계획도 소장님이 짜야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 경리분들이 함께 짜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소장님들이 아까 그 소장님처럼 야, 전임 경리는 물어보지도 않고 짰다. 이러면 경리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야, 우리 경리는 얼굴만 예쁜 줄 알았는데 실력까지 좋네. 그래서 커피 탁 사주고 이러면 경리분들이 기분 좋아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죠? 제가 어디를 교육을 가도 늘 이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면 소장님들 교육 가서도 얘기 똑같이 제가 드리겠죠? 그러면 소장님들은 제가, 소장님, 이 예산안은 누가 짤까요? 그럼 소장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경리가요? 아니요, 대답 안 하세요, 아무도. 자, 어쨌든 이 예산안은 회계 프로그램 잘해야 되고, 인사 업무 잘해야 되고, 관리 업무 잘해야 되고, 엑셀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필요성은 계획적인 관리, 적정한 수준의 관리비 유지 및 과도한 관리비 집행 억제, 그리고 관리비 부과의 근거고요. 마지막으로 잡지출의
잡지출 사용의 근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잡지출을 사용할 때는 첫 번째 관리규약에 있거나 두 번째 예산에 있거나 세 번째 공동체 활성화에 관해서 대표의 의견을 통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적인 관리를 하고 적정한 수준의 관리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 부과의 근거, 마지막으로는 잡지출 사용의 근거가 됩니다. 자, 예산을 집행할 때는요. 예산만 할까요? 또 하나 뭐 다른 걸 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뭔가 또 있어 하나가. 그죠? 뭘까요 그게?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산할 때도 결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보고서도 같이 올리게 되죠. 자, 언제까지 올리라고 그랬죠? 11월 말일까지. 왜 그럴까요? 회기 한 달 전에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회기 말. 그래서 11월 말일까지 합니다. 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을 하고 예산 승인을 대표회의가 오케이 하면 그걸 가지고 예산 공개를 어디다 한다? 홈페이지랑 게시판에. 그러고 나서 1월 1일부터 이제 우리가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 됩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예산 순서 편성 지침인데요. 자, 결제란을 수정을 하고 예산안 표지하고 사업계획하고 최저임금하고 급여 인상하고 연차하고 퇴직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순서로 짤까요? 왜 이런 순서로 짤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짜는 거예요. 자, 우리 급여의 꽃, 우리 예산안의 꽃은 뭐죠? 급여죠. 급여에서 꼭 맞춰야 되는 거는 최저임금. 그래서 먼저 최저임금을 짜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짰더니 그거에 따라서 뭐가 나오죠? 급여가 나오겠죠? 우리 소장님들한테 여러분들 다 이제 물어볼 거예요. 우리 급여를 딱 짜는데 보통 어떻게 짜죠? 2%, 3%, 5%. 그 중에 몇 %로 보통 하죠? 3%로 하면 좋겠는데 2%로도 하시고 그죠? 네. 우리는 10%로 올리련다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2%나 3%로 올리시게 되죠. 그것도 기본급이냐 총액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 격일 근로자들은 뭐로 하죠?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맞춰서 합니다. 이따가 하는 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최저임금에 맞춰서 하니까 그래서 급여 인상이 됐어요. 자, 급여 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오를까요? 사대보험도 오르고 또 연차도 오르겠죠. 연차. 그죠? 왜냐하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연차를 그래서 그 다음에 했어요. 연차를 했더니 또 그 뒤에는 뭐래요? 퇴직금이라서 퇴직금. 퇴직금은 왜 연차 다음에 계산할까요? 자, 어느 퇴직금으로 계산할 때 연차 수당이 포함될까? 통상입니까? 평균입니까? 평균임금일 때 들어가자. 예. 왜? 우리 연차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까지 여기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은 수익과 비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만 하는 거예요?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도 하는 거예요?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 명세서를 이때 만드는 거예요. 요 앞에는 뭐 만들었을까요? 관리 비용에 관련된 거 만들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 항목별 내역서 다 이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관련돼서 세입, 세출, 결산서, 예산서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시죠? 자, 그래서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그리고 제출일자가 언제예요, 여러분? 10월 25일. 10월이죠? 언제 하라는 거예요? 대표회의 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10월에 한 번 할까요? 11월에 그냥 날 하면 되잖아. 왜 10월에 할까요? 대부분 대표들이 빠꾸 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여주려서 10월에 한 번 하고 11월에 결정해라 하고 대부분 10월에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11월에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빵꾸를 내니까 이렇게 10월 내고 11월을 말일날 승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제 승인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요거는 여기서 제일 아까 중요한 거는 요 최저임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급여 중에서 최저임금을 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최저임금을 할 때 뭐를 보냐? 여러분 다 아는 거. 시간에 맞춰서 최저임금 미달되면 안 된다. 그거 하나. 자, 우리 야간 근무하는 직원들 있죠. 격일제 근로자들. 격일제 근로자의 야간 가산 수당도 최저임금 미달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선생님, 우리 직원이, 직급이 올라가면서 10만 원이 올라갔어요. 급여가. 우리 대표들이 우리 그 반장님한테 10만 원 올려주래. 그럼 우리 어디다 집어넣을 거예요? 소장님 어디다 집어넣으실 것 같아요? 어디? 직위수당. 네, 직위수당이 올려. 또 나는 다른 의견이 있다 하시는 분 없으세요? 의견이? 자, 여러분 야간 가산 수당은 어디에 50%로 계산할까요? 통상임금의 50%. 그럼 우리 소장님이 직책수당에다가 10만 원 올렸어요. 근데 야간 가산 수당은 같아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겁니다. 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게 아니라 통상임금에 미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본급부터 재수당까지가 시급이 10,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야간 가산 수당은 얼마여야 돼요? 시급이 5,000원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50%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부분 격리분들이 잘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는 10,000원으로 해, 시급을. 근데는 뒤에는 9,860원을 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틀리다 맞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앞에 통상임금이 10,000원이면 야간 가산 수당의 시급은 5,000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뭘 치사하게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가지고 노동부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저임금 요걸 보시면 어떤 분들이 월급이 많았어요. 300 몇십만 원이었어. 우리 기존 직원들이. 근데 여기는 상여랑 식대를 주는 도급사업장이라는 거예요. 얘네가 위탁사업장이었다면 계약서를 그냥 바꿔 썼겠죠. 근데 도급사업장이다 보니까 상여랑 식대를 주면서 바꾸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죠? 도급사업장은 바꿔야 되니까. 근데 이 단지는 그 해가 아니라 다음 해인 2월 지나고 3월에 소급해주는 단지였어요. 최저임금이 인상된 부분을. 근데 평상시처럼 매달 똑같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필이면 2월에 재계약이 안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최저임금이 미달되잖아요. 그죠? 해를 넘겼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갈까요? 노동부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라 무슨 사업장이라 했죠? 도급사업장. 그랬더니 이 입주민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난 너희가 계약해서 너희가 만약에 더 달라고 했으면 우린 더 줬을 거야. 너희가 안 달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안 주겠다라고 했어요. 도급사업장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휴게 시간을 부여해서 시간을 낮추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요즘은 최저임금 안에 뭐가 들어가죠, 요즘? 여러분? 식대랑 복리후생비랑 상여가 매달 지급되는 경우에는 100% 들어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2024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업계획서 목차, 사업계획서 샘플, 예산안 편성 지침입니다. 이렇게 짜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제가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엑셀 이렇게 서식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혹시 저한테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2024년 예산안 부과 내역입니다. 요거는 뒤쪽에서 끌고 오겠죠? 요거는 평형별 부담액입니다. 요것도 뒤쪽에서 이 내용을 끌고 오겠죠.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역시 뒤쪽에서 엑셀로 가지고 오시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드셨죠? 뒤쪽에 있는 내용 다 이렇게 앞으로 끌고 오게. 그러면은 뒤에 있는 내용과 앞에 있는 내용의 금액이 일치해야 되나요? 일치 안 해야 되나요? 딱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치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엑셀 서식이 끊어진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잘 참고하셔서 엑셀 서식 잘 맞춰서 하세요. 자, 예산 수립의 이제 주의사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보통 확정액 9개월과 예상액 3개월로 짜죠. 왜 확정액이 9개월일까요? 맞아요. 10월에 하니까 9월까지 부과가 완료되죠. 그래서 9월 확정액과 예상액 3개월이고요. 급여는 최저임금 등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은 그 계약금액이나 물가상승률 등 하고요. 우리 청소나 경비 용역비 같은 경우는 어디한테 달라고 그러면 될까요? 업체에다 달라고 하면 되죠. 그럼 그분들이 급하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이분들 돈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내용을 확인 안 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돈을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거니까. 그분들이 주더라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만약에 우리가 승강기 업체가 있는데 2024년 5월 31일까지가 계약 만료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예정 금액으로, 그 이후에는 혹시 인상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간 더 인상된 금액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충당금, 우리가 충당금 하는 게 4개가 있죠, 4개가. 대표적인 충당금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충당금. 연차, 퇴직, 수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장기수선 충당금. 근데 이 중에서 성격이 다른 애가 누구죠? 응? 장기수선 충당금. 걔는 뭐라고 불러요? 구분징수 항목. 그죠? 걔는 독고다이예요, 독고다이. 왜 아무도 걔를 건들지 못해. 걔 나름 혼자만 간단 말이에요. 그죠? 장기수선 충당금은 다른 애들은 남아있는 금액에서 우리가 앞으로 쓸 금액 해서 빼서 그만큼 부과하죠. 근데 장충은 어디에 따라서 부과하죠? 장기수선 충당금에 따라서, 계획서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그죠? 자, 전기 난방 수도는 약간 달라요. 다른 애들이랑. 얘는 춥고 덥고 합니다. 그래서 뭐에 영향을 많이 받죠? 날씨에 영향을 받죠. 날씨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당해연도 9개월에 평균 3개월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 밑에처럼 당해연도 9개월에 전년도 실제 나온 금액으로 하기도 합니다. 왜냐? 아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근데 이 아이는 매년 인상되죠? 올해 우리 전기료 거의 10% 이상 인상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상액을 추가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몇 %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알까요? 몰라요.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죠. 자기 단지가 얼마나 인상됐는지 본인이 아니까. 그래서 본인이 인상법을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거는 뭐 인상 금액이 정확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하시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거나 계약 금액이나 퍼센테이지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 뭐 하려고 제가 이렇게 뽑았을까요, 여러분? 요거 뭐 하려고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뽑았을까요? 비밀이에요, 오늘? 답변들 안 해주시지?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 하려고 이거 했을까요? 예, 집행금액 확인하려고. 그죠? 내가 그걸 질문 안 했구나. 나 예산 처음 짜본다, 이번에. 한 번.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나는 한 2번 짜봤다. 난 10번 짜봤다. 10번 짜보신 분 없어요? 자, 보면은 월별 손익계산서는 뭐냐면은 올해 2023년도에 집행한 거 있잖아요. 그 내용 확인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월부터 9월까지 조회를 탁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합계 9개월치 나오죠? 요걸 엑셀로 탁 전환을 하세요. 그래서 1개월치를 얘를 나누기 구하면 1개월치 나오죠? 그거 곱하기 3하면 3개월치 나오죠? 그래서 요 3개월치랑 이 9개월치를 합하면 요 금액 나오죠? 요거를 12로 나누면 월별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제가 여태까지 말씀한 것 중에 이해 안 된 거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짜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꼼꼼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2023년도 예산안 금액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얘는 뭐 보고 넣는 걸까요? 2023년 예산안. 작년 예산안이죠. 그러면 요 옆에 있는 지출 내역은 뭘 보고 넣는 걸까요? 예, 방금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온 요 금액. 자, 이거 보고 넣는 거예요. 자, 2024년도 예산안, 요걸 이제 우리가 짜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연간을 먼저 짜거나 월간을 먼저 짤 수 있는데 보통 월간 곱하기 12를 하거나 연간 나누기 12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요런 뒤에 뭐 사무용품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퍼센테이지로 해버리면 되죠. 근데 여기서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죠? 급여, 연차, 퇴직금.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 아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급여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님한테 소장님 이번에 몇 퍼센트 올릴까요? 우리 소장님이 20%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2%, 3%, 5%로 만들어 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2%, 3%, 5%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10대나 재수당 같은 게 5%나 2% 올리면 21만 원. 그 다음에 재수당 21만 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럼 보기가 안 좋아요. 그죠? 그리고 재수당에 대한 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를 어디다가 할까요? 기본급에 옮겨 놓아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최저임금을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기존 직원들 거 금액을 확인하셔서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임금의 50%로 양한가산수당 계산하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W 위탁사에서 이 최저임금 서식을 배포를 했어요. 근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를 실수했어. 라운드를 한 거죠, 라운드. 라운드는 뭐예요, 엑셀에서? 4452. 그러면 4452 하면은 72원일 때는 얼마로 나오죠? 70원으로 나오죠? 그럼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아닌가요? 미달이에요, 여러분.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노동부에 이걸 가지고 갔었으니까. 우리 이원시켜서 못 받았어요. 해서 물어내라라고, 너희 더 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를 계산할 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의 수당이든 최저임금이든 어떻게 해야 된다? 업을 해야 된다. 네, 4452이 아니라 업이다 무조건. 이렇게 잊지 마세요. 시간의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밑에 이제 4대 보험 볼게요. 요 상여에 대한 거는 이렇게 나눠서 쓰셔야 되겠죠? 각각 직급별로, 직책별로 나눠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딱 2가지를 드릴게요. 자, 급여를 할 때 모두 계산을 같이 할까요? 우리 매달 우리 매년 기존 직원들에게 꼭 주는 급여가 하나 있어요. 근로자의 날 수당. 여기서 같이 그래서 계산을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계산을 할 건데요. 올해는 4대 보험이 인상될 확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이 2년 동안 대흑자를 봤답니다.
그래서 인상 안 한대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2024년 우리 4대 보험을 할 건데 직원분을 하는 겁니까? 사업주분을 우리가 예산 짜는 겁니까? 사업주분. 왜 직원분이 아닐까요? 직원은 누가 내요? 지가 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분. 그걸 알 수 있는 게 가장 뭐냐면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4대 보험 안에 보통 급여만 넣는데 뭘 또 넣을까요? 4대 보험 안에. 아까 우리 경비나 기존 직원들 꼭 받는 거 뭐라 그랬죠? 근로자의 날. 그리고 우리 전 직원들이 꼭 받는 게 연차.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급여 안에 근로자의 날 수당과 연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4대 보험할 때도 포함해서 계산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수월액 총액 신고할 때 두 개 포함해서 신고하죠? 근데 우리는 신고 안 해. 걔네 포함해서 신고 안 해. 그러면 안 넣는 게 낫겠지만 원칙은 뭐다? 원래 넣어서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금액으로 4대 보험을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나머지 것들은요. 그냥 각각 예산에 비교해서 전년도와 5%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인상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수선 유지비 같은 경우는요. 청주는 작년에 제가 교육 와보니까 주무관님이 총액을 끝에 0원으로 맞추라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도 그러셨나요? 올해도? 예. 실질적으로 이제 충당금은요. 이렇게 단기 9월 30일 날 500만 원이었고 앞으로 100만 원 쓸 거야. 그럼 400만 원 남으니까 우리가 내년에는 1000만 원 필요해. 그럼 얼마 걷어야 되죠? 지금 현재 400만 원 남아있고 내년에 1000만 원을 걷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얼마 더 걷어야 될까요? 600을 걷으면 되죠. 원래 충당금의 기본은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기 청주에서는 이거를 0원으로 맞추라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다음에 다 필요한 금액 1000만 원을 모아야겠네요. 그죠? 모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수선비는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는 어떻게 쓰고 이렇게 계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저수조 청소비, 저수조는 1년에 뭐 2번 한다. 그리고 여기서 3년짜리 공사 같으면 그 해에 모아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모아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방, 급탕, 전기, 수도는 아까 두 가지 방식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19개월 확정액과 3개월 예상액으로 하던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 실제액으로 하던가 대신에 거기다가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관리의 비용과 관리의 수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 내용을 이제 이쪽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연차랑 퇴직금은 어려우니까 제가 뒤로 뺐어요. 그거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공동기여분과 수익과 비용이 있고요. 여기 입주자 기여분과 입주자 기여 수익 비용이 있어요. 여기 밑에 이 잔액은 똔똔이가 돼야 될까요? 안 똔똔이가 돼야 될까요? 같아야 되나요? 안 같아야 되나요? 같아야 되죠. 근데 선생님, 우리는 관리의 수입이 관리의 비용보다 많은데 어떻게 똔똔이가 돼요? 그렇게 궁금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남아요? 당기순이익이 남죠? 당기순이익이. 그죠? 당기순이익이 났는데 어떻게 똔똔이가 되냐고. 그죠? 그래서 밑에 잉여금 처분을 해준 거예요. 당기순이익을 잉여금 처분을 한 거예요. 이건 내 맘대로 했을까요? 뭐 보고 했을까요, 선생님? 뭐 보고 했을까요? 규약대로 처분했어요. 자, 그럼 거기서 끝이다.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2월 31일 날 우리 전표 한 개 치는 거 있어요. 무슨 전표 치죠? 법인세 비용 전표 치죠. 법인세 비용 전표 왜 치죠?
그 법인세 비용은 언제 거예요? 그해 거죠, 그해 거. 그래서 그해 비용을 처분을 하려고 거기다가 법인세 비용 전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에서, 관리회 수입에서 관리회 비용을 빼고 우리 법인세 비용 얼마 낼 거야? 예상액 쓰고, 그러니까 실제로 당기순이익이 나왔죠? 우리 당기순이익 어떻게 처분할 거야? 써주면 똔똔이가 될까요? 안 똔똔이가 될까요? 똔똔이가 됩니다. 예전에 저도 이거 서로 틀리게 했었어요. 왜냐면 이 밑에 걸 몰랐거든, 나는. 예전에 할 때.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 자, 근데 선생님, 여기 보니까 여기도 예비비가 있고 여기도 예비비 적립금이 있어요. 선생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왜 두 가지나 켜놓으셨어요? 물어볼 수 있겠죠? 뭘까요, 여러분? 관리회 비용으로 예비비를 쓰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당기순이익 처분할 때 관리비 차감 적립금과 예비비 적립금으로 나누는 경우 있죠. 우리 단지는 관리비용으로 써요? 예비비를? 손들어 보세요. 우리 단지는 예비비를 써요. 없으세요? 우리는 예비비 적립금으로 처분해요. 아, 그럼 어디다 써야 돼요? 여기다 써야 돼요? 여기다 써야 돼요? 밑에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단지는요, 관리회 비용 안에 잡지출에 예비비로 쓰래요. 그러면 여기다 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법인세는 미수금이나 미지급 등 기재해줍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여기 마찬가지로 그래서 관리회 수익과 관리회 비용의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금액이 합계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는 걸 얘기 드리면 여러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어디랑 연관이 돼 있을까요? 법인세. 똑똑하시네. 우리가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고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금액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고 해요. 근데 상가는 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공동주택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공동주택만. 왜냐하면 영리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준비를 하는데 얘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법인세를 100만 원 내야 돼요. 그죠? 14%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가 있어야지 100만 원이 될까? 그거는 역산을 못 하겠다. 근데 어쨌든 제가 법인세를 100만 원을 내야 돼요. 10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하면 100만 원 다 안 내도 돼. 이자 수입의 100%, 기타 수입의 50%를 빼고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예스라고 했죠. 만약에 노가 되면 금액이 달라져요. 어떤 게 더 많이 낼까요? 법인세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할 때 많이 낼까요? 안 할 때 많이 낼까요? 안 할 때 많이 내겠죠. 다 내야 되니까. 근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하면 그만큼 내가 앞으로 쓸 거니까 법인세에서 좀 빼줘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자 수입의 100%, 기타 수입의 50%에 대해서 깎아준다. 그 대신 너 몇 년 안에 써? 5년 안에. 너 대신에 5년 안에 이걸 써? 안 그러면 너 이거 다시 산입해가지고 법인세 내야 돼. 이겁니다. 그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에요. 요거를 계산을 해서 이 수익 사업에 대한 거, 이거 좀 볼게요. 이거 계산하는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여러분, 요거는 법인세는 우리 입주민들이 낸 거를 가지고 할까요? 외부인들이 낸 걸 가지고 할까요? 돈을. 외부인들이 한 걸로 우리가 부가세를 끊잖아요. 그죠? 그 부가세에 관련된 수입이 법인세까지 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중에서 외부 사용자가 한 거를 모아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자 수익 있어요? 없어요? 안 넣었죠? 굳이. 왜? 이자 수익은 100%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서 깎아주니까. 그래서 수익 금액에서 수익 관련 비용을 뺐더니 이자 수입은 여기 밑에 있어요. 얘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금액이 그 과세 표준이
요거 지금 예스기 때문에 요 과세표준 금액이 1108600인데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요거의 14%를 여기서 요 금액을 뺀 14%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금액이 줄어든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수익금액에서 수익사업 관련 비용을 빼고 거기에 원래는 10%, 14%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되지만 그 부분은 빼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경우에는 이자 수입과 기타 수입의 50%를 차감해주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인세율이 조금 바뀌었어요. 몇 억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해서 금액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연차 충당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이게 제일 어렵죠, 그죠? 자, 연차 충당금 역시 아까 수선 충당금하고 똑같이 남는 놈에서 올해 필요한 걸 빼고 그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거둘 겁니다. 장충은 아니에요. 장충은 계획서 따라 하는 거니까. 자, 여태까지 조셨다고 해도 이 연차 충당금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통상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플러스 야간가산수당이라고 써 있죠? 자, 여러분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까?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까? 통상임금으로. 난 통상임금으로 한다. 난 평균임금으로 한다. 없으세요? 평균임금으로 하시는 분은? 난 더 큰 놈으로 한다. 없으세요? 여기 똑똑하신데 다들. 자, 연차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취업 규칙에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우리 연차 계산하면서 취업규칙 따위 볼 생각 한 번도 안 하셨죠? 그죠? 우리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뭐로 한다? 평균임금으로 한다. 왜? 취업규칙에 그게 써 있으니까. 취업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평균임금으로 하면 누가 유리할까요, 여러분? 누가 유리할까요? 기존 직원들이 유리하겠죠? 우리 경비 아저씨도 유리할 거 아니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연차 야간가산수당, 그거는 연차 말씀드렸구나. 야간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위탁사에서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써주신 거예요. 예. 왜냐면 그 기존 직원들이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랬더니 노동부에서는 처음에는 답변을 계속 통상임금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노동부는 누구 편이죠? 근로자 편입니다. 더 많이 준다는데 절대로 뭐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취업규칙에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나 정확히 써있다면 그거대로 해라 해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써있으면 어떨까요? 연차는 통상임금 혹은 취업규칙, 평균임금으로 준다. 그러면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통상임금으로 주는 거니까요. 근데 명확하게 평균임금으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 격리직 우리 일근직이 더 불리할 수도 있죠. 그러면 통상임금이 더 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상임금 플러스 야간가산수당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네. 평균임금 플러스 통상임금 플러스 야간가산수당으로 한다.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죠. 돈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럼 요건 알겠죠? 통상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플러스 야간가산수당이 나온 이유는 왠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를 한번 볼게요. 정상지급 방식과 선지급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연차를 모으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놨을까요? 여러분, 연차는 원래는 몇 년 있다 줘야 돼요? 2년 있다 줘야 돼요. 그게 무슨 지급 방식이에요? 정상지급. 그럼 1년 있다가 주는 거는 무슨 방식이에요? 선지급.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정상지급과 선지급으로 나눠놨을까요? 왜 나눠놨을까요? 자, 연차충당금은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모든 금액을 예산 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이순신 씨께서 2021년 7월 1일 날 입사했어요. 그러면 선지급을 하면 돈을 언제 줄까요? 2022년에 주겠죠. 근데 정상지급하면 언제 줄까요? 2023년에 주겠죠. 그러면 2022년에 입사하신 분이 있어요. 왕건 씨. 2022년에 입사하신 분은 선지급하면 언제 줄까요? 23년도. 정상지급하면 언제 줄까요? 24년도. 저 그러면 적립할 때 이미 2023년도에 돈 준 거 적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선지급일 경우에는 2023년, 24년도 것만 모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정상지급인 경우에는요. 2022년도 거를 2024년도에 주잖아요. 1월부터 12월 안에 주죠? 그래서 정상지급일 경우에는 21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모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저 24년도분은 뭡니까? 그죠? 앞에 요 적립한 걸 줘야 되는데 왜 이 갑자기 뜬금없이 2024년도분은 뭡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얘는 뭘까요? 쟤는 뭘까요? 열계산에서 싸놓는 거. 네. 연차를 이미 만약에 2022년 9월 5일 날, 25일 날 입사하신 이분 있잖아요. 그럼 연차 언제 줘요? 2024년 9월 25일 날 주죠? 그러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죠. 걔 연차 적립해놔야 돼요? 안 적립해놔야 돼요? 적립해놔야 되죠? 얘 원래 실제로 안 줘요. 12월에 퇴사했다고 생각하면. 근데 얘 실제로 원래 퇴사하는 거예요? 안 퇴사하는 거예요? 안 퇴사하죠? 그래서 얘가 2022년, 23년, 그리고 23년 9월 5일부터 24년 9월 5일 날까지는 요 2023년에 놓고 2024년 9월 5일 이후 거부터를 여기 2024년에 모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시는 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해되세요? 예. 다 이해되시죠? 네. 자, 연차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한 가지는 취업규칙에 따라서 통상인지 평균인지 혹은 통상 플러스 야간가산수당인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상지급인지 선지급인지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에 관련된 것 갖고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상임금 나누기 월소정 근로시간 곱하기 일소정 근로시간에서 급여액 곱하기 발생 개수, 사용 개수에서 이렇게 적립 개수 21, 22, 23, 24 요거는 22, 23, 24로 좀 고쳐주세요. 죄송한데 요거 좀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놓을게요.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차 주실 때요. 연차 주실 때 이거는 그냥 제가 과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연차를 주는데 평균 임금으로 준다. 그럴 때는 여러분 발생하는 시점에 뒤에 3개월에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한다. 그러면 시간 외 수당도 포함해서 합니다. 퇴직금 주는 것처럼 퇴직금 주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시간의 수당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수당 역시 포함해서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연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 24, 22, 23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23, 24로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그래서 예산안 적립은 예산 작성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예정 금액
통상인지 평균인지는 취업 규칙에 따라서, 정상인지 선지급인지는 선지급은 1년 플러스 1일에서 2년 내에 지급하는 거, 정상지급은 2년 플러스 1일에서 3년 내에 지급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퇴직금을 알아볼 거예요. 자, 퇴직금은 평균과 통상 중에 어떤 걸로 지급해야 되나요? 더 많은 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통상과 평균 중에 더 큰 걸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두 개 다 계산해 봐야 돼요. 그쵸? 어떤 게 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을 각각 계산해서 더 큰 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좀 어렵죠, 여러분? 그죠? 계산해 봐야 되니까 이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퇴직금 일시 소유액을 만들고요. DC형이면 DC형도 별도로 계산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퇴직금 중에서 평균 임금 안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아까? 연차 들어간다 그랬죠, 연차. 그럼 연차를 작년 거를 넣을까요? 재작년 거를 넣을까요? 여기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 수당을 작년 지급분을 작년 거를 넣을까요? 재작년 거를 넣을까요? 네. 언제 거를 넣을까요? 올해 거? 올해 받은 거? 정상적으로 지급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차를 넣습니다. 예. 왜? 노동부에서 그렇게 하래요. 왜? 우리는 선지급했는데? 그럼 퇴직금 걔 넣으면 안 돼? 안 된답니다. 2년 플러스 1일 전에 받을 수 있는 연차 있잖아요. 그때 연차 있잖아요. 그거를 퇴직금에 산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퇴직금 다 계산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계산 안 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계산해주고 계시죠? 예. 연차 작년 거 넣는 거 아니죠? 재작년 거 15개 넣을 거면 2년 플러스 1일 있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년 있다가는 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년만 딱 지나고 퇴사했을 때. 11개에 대해서만 넣을 수 있잖아요. 1년 미만 연차. 그리고 2년 플러스 1일이 됐을 때만 연차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예. 그것 때문에 여기 연차 수당 역시 똑같은 그 수당을 넣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퇴직 충당금 계산했을 때 이렇게 통상과 평균 중에 더 큰 놈을 넣어라.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 정산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계산해서 해야 돼요? 아니면 중간 정산한 시점부터 해야 돼요? 중간 정산한 시점부터. 그리고 우리 직원이 올해 정년퇴직이야. 그럼 그 직원은 정년퇴직 일자까지 계산해서 일단 놓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계속 사실은 대부분 우리는 촉탁으로 많이 이어가긴 하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그렇게 해 놓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나 퇴직금이나 수선충당금은 모두 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사용할 금액을 모두 적립한다. 이해되시죠? 그 이해를 꼭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한다. 연차는 무조건 2년 전 정상적으로 지급될 시점의 연차를 넣는다. 당연하잖아요. 예산 짤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줄 거니까 그 예산대로 짜는 거예요. 그죠? 어렵진 않으시죠? 자, 퇴직금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1일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월소정 근로시간 곱하기 일소정 근로시간. 그래서 1일 급여액 곱하기 30 곱하기 정산일수 나누기 365일 해서 4746270. 1일 급여액은 나누기 209 곱하기 8 했더니 181675. 퇴직금은 182675에다가 30 곱하기 454 나누기 360으로 했더니 6779230이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컸다.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항상 계산을 하실 때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아요. 그죠? 프로그램에서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됐는지는 이해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퇴직충당금은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지급 예정이고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 큰 놈으로 한다. 연차는 통상임금은 안 넣고 평균임금인 경우에 넣는다. 연차 산입은 2년 플러스 1일 전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연차를 산입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연차 프로그램에 다 XPRP 쓰시나요? 더 아파트 쓴다 우리는. 없으신가요? 자, 그럼 XPRP에다 자, 회계에다가 예산관리에 예산 등록 들어가셔서 하실 거고요. 우리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뭐를 만들어야 되죠? 2024년도를 만들어야지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 2월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2024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세요. 예산안. 근데 요거는 뭐 보고 입력하는 거죠? 우리 승인받은 예산안 요거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되게 무식한 짓을 하나 했는데 요게 1억 6,800이잖아요. 요 옆에 요거 써야 되잖아요. 이걸 제가 1,400만 원을 다 써줬어요. 일일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직접 쳐주지 않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저절로 나눠지죠? 예, 저 무식하게 이거 다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추경할 때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선생님, 우리가 이번에 경비원이 한 명이 늘어나가지고 경비원이 한 명이 늘어나서 그 예산이 한 300만 원 늘어났어요. 그럴 때는 추경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추경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왜 해야 될까요? 예.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라 그랬죠. 근데 예산보다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막 폼이 거창하지는 않아요. 그냥 한 장에다가 우리 경비비 올랐고 얼마 올랐고 왜 올랐고 이렇게 해서 대표회의에 승인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저희가 1,000만 원을 예산했는데 6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4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추경해야 되나요? 물어보세요. 추경해야 될까요? 왜 안 해도 될까요? 범위 내에서 집행했으니까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위탁사가 변경이 됐어요. 위탁사가 변경이 됐는데 예산 다시 짜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3개월 내에 다시 짜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짜야 될까요? 안 짜도 되죠? 왜 그럴까요? 이미 예산 승인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 주체가 있어요. 사업 주체에서 우리한테 넘어왔어.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짜야 될까요? 안 짜야 될까요?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우리한테 넘겨줬어요. 그땐 예산 짜야 될까요? 안 짜야 될까요? 짜야 합니다. 3개월 내에 짜도록 되어 있어요. 짜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10월 31일 날 받았어요. 10월 31일 날. 그러면 연도 3개월 전이죠. 그럴 경우에는 대표회의가 짜지 말자 그러면 안 짜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추경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더 많이 집행했을 때 그때 짜는 거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우리가 위탁사가 변경이 됐는데 우리는 직원이 옛날 걔네들보다 많아. 그래서 급여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경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산보다 많으니까. 자, 요거는 세입 세출 예산 결산서인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이게 안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막 그래요. 그거 왜 안 나올까요? 네가 입력을 안 했으니까. 제가 입력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비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입력 안 해놓고 나한테 안 나왔다 그러면은 제가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나는 세출 결산서를 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금액이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당기순이익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입력하실 수 있어요. 우리 현재 당기순이 입력해서 여기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익잉여금 처리하시고요. 제가 결산도 했군요. 예, 15분 남았으니까 이거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결산할 건데요. 예산보다는 결산이 훨씬 쉽죠?
왜 그럴까요? 매달 하니까. 거기다 뭐만 더 넣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있다. 뭐 있죠?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거 겁나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거를 중점적으로 얘기할게요. 나머지 다 할 줄 아시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사업 실적서와 결산서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몇 개월 내야 한다? 2개월 내야 한다. 자, 결산서와 재무제표와 결산서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하나 쏙 들어갔을까요? 세입세출 결산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주소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결산서에는 세입세출 결산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제가 만약 시험을 낸다면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재무제표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 혹은 결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현금흐름표 없어갖고 한정받은 단지들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현금흐름표 없어졌어요? 있어요 계속? 없어졌죠? 너무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자산 실사 후에 공기구 비품 대장 및 저장품 대장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정기요금 종합 단위계약 1년에 1회 계산해서 대표회의에 보고 및 승인하시면 됩니다. 자, 미결산 계정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가수금을 무조건 없애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지급금 무조건 없애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없애지 말라, 없애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회계 감사님 중에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수금은 무조건 없애라, 가지급금 무조건 없애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수금이나 가지급 중에 확실한 아이들이 있죠. 변호사비 같은 거 가지급금으로 써놨어요. 그런 경우 얘 없애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뭐 어느 집에서 들어왔는지 모르는 뭐 판도라한테 어느 뭐 20만 원 들어왔는데 그 3년에서 5년이 지났어요.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대표의 의결 받아서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은 끝나지 말고 만약에 판도라가 찾아와서 돌려달라고 할 때는 잡지출로 처리해서 돌려주겠습니다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근데 일반 채권은 사실 10년이에요. 10년. 관리 채권 3년, 일반 채권은 10년입니다. 사실. 근데 그걸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산서는요. 작성된 결산서를 출력해서 편철하고 관리사무소장님이 도장을 찍어서 보관하고 예금 잔액증명서와 첨부해서 보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은요. 공동주택은 전액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액. 남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액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입비용 가정 같은 경우를 어떤 분들 우리 옛날에는 어땠어요? 수도, 전기, 난방요금 다 유보금이나 충당금으로만 넣어놨었어요. 그죠? 근데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회계감사 한정사항이니까. 이제는 수입에서 비용 빼고 나머지는 다 당기순이익으로 해서 관리비 차감이나 예비비 적립금이나 아니면은 장기순 충당금으로 옮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징수대행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충당금, 수도충당금, 난방충당금 남기지 말아라.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난방열사 있잖아요. 난방열사. 아, 모르시나요? 네, 아시죠? 김땡땡 여사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자산의 실사는 누가 해야 된다? 자산의 실사는 누구 책임이다? 관리소장님 책임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출납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 출납 업무와 관계 있는 직원 누구예요? 격리분들이죠? 그러니까 실사할 때는 격리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장님들이 이거 실사하시고 난 다음에요. 나 했다고 티 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옆에 도장을 꽁꽁꽁꽁 찍어라. 그럼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티를 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품
우리 회계 담당자님들은 뭐를 해야 되냐? 뭐를 해야 되냐? 회계랑 장부랑 맞춰야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 질문 또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꽁꼬로 들어온 거. 꽁꼬로 들어온 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공동주택에서는 뭘로 회계 처리하래요? 뭘로 회계 처리하래요? 원가로. 꽁꼬는 얼마예요? 원가가? 0원이죠?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계적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품. 이렇게 공짜로 들어온 거는. 대신에는 어디엔 적어야 돼요? 대장엔 적어야지, 대장에는. 네. 근데 이제 일부 위탁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 회계랑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산 수중이 이용해라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회계 처리 기준에는 맞지 않아요. 왜? 원가로 하라 그랬으니까. 예. 자, 그리고 잡수입은 아까 제가 어떤 거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지 관리규약, 예산안,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중에 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 자, 결산 표지입니다. 요거 역시 예산과 마찬가지로 모두 대표들에게 승인을 받죠. 그리고 재무제표는 4개, 결산서는 거기에 세입세출, 결산서 포함한다. 그리고 평상시 안 하는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사항 내용 증명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사용 내역서, 직기 공기금 위품 내역서 및 회계 비교, 그리고 정기계약 요 4개, 그리고 연차 수당 일시소요액과 퇴직 충당 일시소요액 요거는 보통 결산 때만 하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우리 재무제표 할 때는 요거 안 하잖아요. 요거 함께 됩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예산하고 똑같이 생겼죠? 예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얘랑 차이는 뭐냐? 얘는 진짜 발생한 거다. 결산이니까. 그래서 공동기여 수입에서 공동기여 비용을 빼고 우리 그거 계산했더니 법인세 비용 나왔죠? 그 법인세 비용과 나머지 순수한 당기순이익으로 예비비 적립금과 관리비 차감 적립금을 하고 입주자 기여부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한다. 이해되시죠? 앞에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넘어갈게요. 세입 결산서, 세출 결산서 안 되면 여기에 직접 금액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시면 된다. 말씀드렸고요. 연도 이월하시는 거. 연도 이월하시는 거에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있는 당기순 이익을 여기다가 우리가 적당한 곳에 넣어서 저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기순이익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모두 넘어가냐? 옆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이 모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를 이월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까 이자 수입을 한 건데 빼뜨린 거야, 작년 거를. 그래서 제가 다시 이자 수입을 작년 거에 입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갔는데 다음 해에 갔더니 잔액이 안 맞아. 왜 그럴까요? 요걸 다시 안 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걸 하신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2월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다음 해야만 되는 줄 아세요? 10년 후에도 되고 20년 후에도 됩니다. 예. 내가 실수로 2024년에 친다 그러면서 실수를 옛날에 쳤어요. 2023년에 쳤어요.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여기에 당기순이 변경하면 금액이 계속 변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안 해도 안 되고 막 해도 안 되고 그겁니다. 조심하세요. 자, 회계기수 등록하는 거는 여기서 행 추가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시고요.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일자별 나오면 그 일자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결산에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자, 공동주택에서만 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신에 비영리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임차인 대표 임대아파트 가능하고요. 아까 손금 산입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법인세 깎아주겠다는 거죠.
그 비용이 이자 소득의 100%, 기타 수수료의 50%. 그리고 이거는 언제까지 써야 된다? 5년 내에 써야 된다. 안 쓰면 어떻게 된다? 다시 입금 산입되면서 세금 내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사용 범위는 장기 수선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 활동비, 관리비, 차감 등으로 쓸 수 있다. 옛날에는요, 이런 게 없었어요. 뭐만 쓸 수 있었냐면 장기 수선비만 있었어요. 그러면 쓰기 어렵겠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다 쓸 수 있죠? 그냥 관리비 차감을 하잖아요. 공동체 활성화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사용 못할 일이 거의 없다. 요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어떻게 썼는지를 표기한 표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뭐 어렵진 않죠? 19년도에 1,800을 썼는데 직전 연도랑 해당 연도에 얼마 썼는지를 표기해 주는 거고 5년 이내에 얼마 남았는지를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거 왜 해주는 거예요? 안 하면 5년 내에 사용 안 하면 입금 산입해서 법인세 추가로 내야 되니까 다 써라 이거죠. 다 써라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우리 여러분들 하시는 거 맨날 법인세 내는 거 법인세 비용 대 내가 이미 낸 선납법인세와 선납주민세를 여기다가 상계 처리하는데 내가 더 내야 돼. 더 내야 되면은 미수금일까요? 미주금일까요? 내가 법인세를 더 내야 돼요. 미수금. 내가 받을 거야. 환급 받을 거야. 그때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법인세 비용이 내가 이미 낼 돈이 낸 돈보다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환급 받게 되죠, 환급. 그랬을 때는 미수금. 내가 낸 돈이 더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지금 똑같은 말 했죠? 내가 낸 돈이 더 많으면 받아야 되고, 낸 돈이 적으면 더 내야 되죠? 그럴 때는 미지급. 내가 더 받아야 될 때는 미수금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입세출금, 이익잉여금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세요. 지금 시간이